예, 안녕하세요. 로자와 함께 읽는 지적 강의를 맡게 된, 로자입니다. 이은호라는 본명은 요새는 사이드이고, 오히려 필명으로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여하튼, 제가 전공은 러시아 문학인데, 요즘은 지적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전공이 뭔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슬라브의 지적에 대해서 5차례 강의 일정을 잡았는데, 일정은 이제 지난달에, 그러니까 지적이 방한하기 이전에 이제, 짠 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다 다녀간 약간의 이제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당연히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에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2차례 강연문,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강연문에서 약간 이제 시의성이 있는 좀 중요한 대목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에서 좀 포함해서 이렇게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방한 이전에 지난달 중순쯤에 이 아텐 스터디에서 이제 소개 강의가 있었고요. 그걸 또 보신 분도 혹시 계신가요? 오셨던 분이라거나. 한번 오시면 안 오시네요. 약간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원래는 이제 강의 담당자하고 어떻게 할까 첫 강의를 이제 의논을 좀 해봤었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해서, 그냥 중복되더라도 처음 소개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난 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 좀 참아 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복잡하지는 않고요. 간략한 정기적 소개, 그 다음에 철학자로서의 어떤 경력, 그 다음에 주요 어떤 주장, 이론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첫 시간은 대신하려고 합니다. 주제가 슬라브의 지적은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지적과 철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과 철학이라고 해서 무거운 내용은 아니고, 철학자로서 지적이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강의 자료는 분량이 조금 되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 삼아 좀 보시라고 이렇게 국내 기사화된 자료들이고요. 첫 번째 자료는 제가 로자와 함께 읽는 지적을 출간한 다음에 이제 독자와의 만남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응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간추린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자료는 이제 지적 인터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요번에 지난주에 방한에서 가졌던 기자 간담회에서 지적이 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약간 긴 기사인데, 그거는 한 일간지에서 세계 지성들하고 이렇게 인터뷰,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첫 회분이 슬라브의 지적이었어요. 인터뷰 전문입니다. 약간 분량이 길더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자료로 나눠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의 지적, 물론 지난주에 이제 여러 기사로 이렇게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이번 주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겨레 21일에 이렇게 기사가 난 게 있어요. 지제크 현상 삐딱하게 보기 해가지고.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방향은 지적이라는 어떤 이 가장 위험한 철학자가 이렇게 소비되는 방식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수용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이제 보고 있는 어떤 기사인데, 지적에 대해서 관심을 이렇게 끊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근거, 이유들을 이렇게 대주고 있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적은 안 읽어도 돼. 내지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 읽어도 문제 없어.
이렇게 정당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찬반도 있어야죠. 지젝을 찬성 논변은 지젝을 굳이 지젝만 읽을 이유도 없고 지젝만 읽지 않을 이유도 없다. 그거고 그다음에 반대 논변은 내가 왜 지젝을 안 읽게 됐는가에 대해서 저 젊은 이제 그 기자가 썼는데 안 읽은 지 좀 됐다. 몇 년, 한 8, 9년 전 정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정도에 내가 조금 열독을 했는데, 그때 책이 많이 나오진 않았을 때요. 근데 몇 권 이제 열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심드렁해졌다. 안 읽게 됐다. 왜냐면 이제 지젝의 문제의식이라는 거를 지젝 없이도 우리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이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도 많은데 굳이 지젝까지 뭐 이렇게 읽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첫 소개 강연 이후에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도 이제 첫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 번으로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수강, 이게 제가 내놓고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적당히 이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슬라브의 지젝이라고 일반적으로 표기가 되는데, 한 가지, 음역해가지고 슬라브 지제크, 이렇게. 한겨레는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크래커 이름처럼 돼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니면 이제 슬라브의 지젝. 책은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기사로는 가끔 지제크라는 표기로 이렇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젝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가 좀 붙어요. 그러니까, 발음상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앞에 이게 붙으면은 이제 GH 발음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면 지젝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위험한 철학자의 이름답잖아요. 특히 한국에서 위험한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발음대로 하자면 이제 슬라보예는 처음 수용할 때, 처음 이제 번역서가 나올 때 사람들이 동유럽 철학자니까 좀 발음이 다르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원래 이제 영어 표기는 슬라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발음은 이제 이렇게 읽어줬어요. 약간 과민하게 읽어준 거고. 그냥 슬라보이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굳어졌으니까 그냥 관행에 따라서 슬라보의 지젝 이렇게. 근데 발음대로 하자면은 슬라보이 지젝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육부 표기한 대로 하자면 이제 슬라보이 지젝, 그러니까 국립 국어원인가 거기 표기대로 하자면 이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49년생이고요. 1949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63세 정도. 우리나라는 64세인 환갑 지났고요. 그래서 강연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자기 고령이고 건강이 사실 요즘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뭐 본인이 직접 하는 얘기니까 이제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2003년에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차례. 2003년 가을에 왔었는데 그때도 당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래 가고 있고, 당뇨가 사실 좋아지는 병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 좀 급속하게 조금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지젝은 이제 가는 데마다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가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저혈당 상태 떨어지면은 가장 빨리 이제 혈당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게 이제 콜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콜라가 있어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래서 어디 가다가 콜라만 보이면은 이제 딱, 저기 무슨 일정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책 중에 혹시 이제 지젝에 대해서 처음 읽으시면은 가장 추천할 만한 거는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이라는 책입니다. 제 책을 추천해드리지 않는 거는 이제 처음 제 책부터 읽어보신 분은 주로 이제 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입문서 맞냐고, 뭐, 이렇게 불만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추천해드리지 않고, 이걸 먼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읽어볼만 하다 싶으시면, 이제, 로자와 함께 읽는 지젝,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기사를 보니까 제 책이 지젝 2010년 이후에 나온 책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제일 많이 나가면은 몇 분 정도 생각하시나요?
마이클 샌델하고 다릅니다. 4,000부 정도. 지적책 가운데 가장 많이 나간 게 한 10,000부 정도 나갔을 걸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기란 책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나갔는데, 가장 먼저 번역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이제 가격 대비 경쟁력이 있는 책이어가지고,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사실 그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번역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왜냐면 맨 처음 번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가는 책이에요. 제 추정에는 아마 읽히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 몇 달 전인가 다시 읽었을 때 그 오류들이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 제기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간에 10몇 년 동안에. 어쨌든 이제 49년생이고, 그 데뷔는, 89년에, 40에, 데뷔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영어권에 데뷔하는 거. 슬로베니아 철학자인데, 슬로베니아는 옛 유고 연방의 한 이제 나라였어요. 그 유고 연방이라고 있었죠. 티토가 장기간 집권했었는데, 슬로베니아는 그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가 한 300만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 인터뷰집에 보면은 이제 후기에 나오는데, 한국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인터뷰하기 위해서 꽤 많이, 여러 명이 가고, 짐을 한가득 들고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나서는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경찰이 제지를 했대요. 근데 이제 슬라브의 지적 만나러 왔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여기 있느냐고. 왜냐면 이제 주로 해외에 있어요. 이 지적이. 강연 일정이 많아가지고. 한 1년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이제 르블리아나, 슬로베니아 수도 르블리아나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네 철학자는 이제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 주로 이렇게 밖에 있는 줄 알다가 이제 거기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지명도, 인지도를 지금 이렇게 갖게 된 철학자입니다. 영어권 데뷔가 89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데뷔작이 이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이라는 책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이런 제목으로 번역됐었는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지금 절판되고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나올 예정인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데뷔작이고,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준 책입니다. 슬라브의 지적이란 철학자를. 이게 슬라브의 지적 책이 주로 이제 처음에 많이 나왔던 게 그 버소라는 출판사인데, 그 영국 출판사입니다. 이 좌파 출판사입니다.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빨갱이 책들 나오는 데인데, 그 좌파도 스펙트럼이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쪽에서 지적을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약 그 문제적인 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얻었던 별명이 문화 이론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MTV 철학자, 이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 1페이지에 거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 기간 이런 별명으로 이렇게 통용이 됐어요. 통칭이 됐습니다. MTV 철학자나 뭐 엘비스라는 별명 자체가 사실은 양면적이긴 한데, 한 가지는 대단히 파퓰러하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대중적이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대단히 강하다. 강연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흥미로워요. 여러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대단히 열정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부조리극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생각해도 충분히 흥미롭게 이렇게 볼만한. 철학자들 이렇게 사실 별로 재미없어요. 이 철학자들이 강연 오게 되면은 정장 입고 와서 이제, 저는 2000년대 초반에는 리처드 로티라는 미국 철학자를 좀 좋아해서 그때 즐겨 읽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저도 약간 자유주의 시절, 자유주의 철학자들 즐겨 읽었던 때였는데, 한나 아렌트나 뭐 이제 리처드 로티 같은 철학자들 책들이 많이 소개됐고, 그때 이제 즐겨 읽었어요. 로티가 방한 강연을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근데 발표문이 10장 있었는데 이분이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읽었어요. 쭉 그냥 중간에 뭐 농담도 없었고 그냥 쭉 읽고 끝났어요. 이분이 원래는 좀 유머러스한 분이었어요. 책에서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사뭇 달랐어요. 근데 그게 사실 특이한 게 아니라 좀 일반적입니다. 어디 학회 이런데 강연 같은 거 가게 되면 철학자들이 약간 이렇게 약간 무게 잡고 이렇게 하는 식인데 지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또 철학은 진지해야 된다 믿는 쪽에서는 어떤 비판의 빌미가 됩니다. 일단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너가 어떻게 진지한 철학자가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 이게 이제 통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MTV 철학자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을 뭐 진지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고 쉽고 뭐 하긴 하지만 진짜 철학은 좀 다른 데 있고 MTV 철학이라는 게 있다면은 뭐 지적 철학 같은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약간 비아냥거림의 의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엘비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팝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로큰롤이라는 거는 대중들에게 많이 어필하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줄 만한 건 아닌 이런 식의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한 89년이니까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별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원래는 이제 서구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내 기사 보니까 또 한 단계 업 돼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 점점 업. 그쪽에서 이제 위험한 철학자라고 할 때 이제 서구에서 위험한 철학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있어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급진적인 비판을 제시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강력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좀 확장 버전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적 현상에 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철학자가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지난주에 트위터상으로, 저는 트위터는 하지 않지만 이제 이게 검색을 가끔 해보면은 가장 위험한 철학자 지적이 왔는데 왜 안 잡혀가느냐 뭐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온 줄 모른다 뭐 이런 설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이런 설도 있고, 실제로는 안 위험해서 몇 가지 사지선다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증상적, 징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서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중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진지하게 뭐 철학하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지적은 굉장히 찬반 양론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열혈적인 어떤 지지층도 있고, 반면에 대단히 좀 부정적으로 또는 위험하기도 하다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넌센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양론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적인 이름이 됐다는 것 자체는 이번 방한의 한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낮에 이번 방한 강연을 막 주선했던 이태광 이 교수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비난들도 좀 많이 받고 그랬어요. 이제, 이 기업체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뒷말들이 좀 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확실한 효과는 지적의 어떤 전술이기도 한데, 적들의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 그런 거는 중요한 어떤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이게 종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카톨릭 같은 거, 지배 계급의 혹은 제국주의의 어떤 종교였잖아요. 지배를 정당화하는 종교였는데, 근데 남미 쪽에서는 전혀 반대로 거꾸로도 사용합니다. 이게 해방신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용의 문제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선악의 의미를 이렇게 갖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연을, 이게 뭐 내놓고 적들이라 말하면 그렇긴 하지만, 이제 자본의 돈을 빌려서, 자본가의 손을 빌려서 이런 강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실제 지적이 강연에서 했던 대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당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문화 상품으로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이 스타벅스 커피처럼 소비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숨기는 엮기는 항상 이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더 많이 이렇게 취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지재 방한 이후에는 이제 평소에 이제 지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사람들, 그리고 지적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안 읽는가에 대해서. 그게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나는 지적을 왜 읽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됐어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지적을 좋아한다, 지지한다, 읽는다. 이제 거꾸로.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읽는다.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것 자체는 더 이상 특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적을 오늘날 관심 있게 주목한다, 읽는다라는 건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특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전이라면은 지적이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듣는데, 왜 읽는데 이런 반문을 이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달라져가지고 나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 이렇게 주변에서 나도 듣고 싶은데라든가 이런 식으로. 혹은 반대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이유를 대야 돼요. 그게 좀 달라진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번 방안이 갖는 의미, 최대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말이 조금 돌아가긴 했는데 여하튼 이제 89년에 데뷔를 합니다. 그 전에 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철학 전공이고 리벨리아나 대학에서 70년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은 하이데거에 대해서. 동유럽 철학자가 하이데거를 공부했다는 게 조금 특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적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슬로베니아라는 나라가 조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소련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허용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개적으로. 거기 부르주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주의,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20세기 서유럽 철학에 대해서 부르주아 철학, 이렇게 딱 명명을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20세기 서양 철학사,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20세기 부르주아 철학사 이렇게 불러요.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서유럽의 20세기 철학이 무슨 분석 철학이니 현상학이니 이런 이제 다양한 철학들이 있는데 그 차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부르주아 철학입니다. 하이데거 철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텐데 슬로베니아는 좀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거기는 이제 약간 주류 철학이 프랑크푸르트 학파였다 그래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약간의 이제 체제 철학, 체제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체제 철학이 일종의 하이데거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은 논문 썼고 그게 사실 지적의 철학책들 조금 이제 무거운 책들인데 그런 책 보면은 굉장히 정밀한 하이데거로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지 또 어떤 점에서는 높이 평가하는지 그런 대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논문을 쓴 다음에 4년 남짓 동안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지적이. 지적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회고적으로 얘기할 때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행을 가장한 어떤 축복, 가면을 쓴 축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이게, 일자리가 없으니까, 생계 문제도 있고, 한데, 근데 지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이 슬로베니아에서 좀 위험한 인물 이렇게 조금 낙인이 찍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하이데거 철학이라는 게 약간 반체제 철학이기도 했는데 더 문제적인 거는 지적이 그 당시 프랑스 현대 철학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현대 철학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60년대 이후인데 푸코, 들레즈, 데리다 이런 철학자들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소개된 그런 철학자들입니다. 데리다 같은 경우는 67년에 이제 그라마톨로지를 비롯해서 이렇게 세 권의 초기 대표작들을 한꺼번에 출간을 하는데 지적 같은 경우는 그 일부를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어로. 그러니까 슬로베니아 300만이니까 동네가 좁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쪽 이 프랑스 쪽 철학, 프랑스 현대 철학 또는 이제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 철학에 좀 정통한데 그쪽에서는 좀 위험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교수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지제학으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프랑스로 이제 자칼렉 밀레라는 이제 그 자크락강의 사위가 있어요. 자칼렉 밀레라고 그럽니다.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파리 8대학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제가 지난달 강연에서도 뭐 이 얘기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집중 세미나 코스에 초청을 받아요. 그 전문가 세미나입니다. 자칼렉 밀레가 자크 락강처럼 정신분석가, 20세기 최대 정신분석가가 있습니다. 락강이라는, 지제가 처음 읽으신다고 하니까, 그 지제의 그 철학적, 이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락강하고 헤겔입니다. 지제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헤겔주의자입니다. 자기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철학자가 헤겔이고, 헤겔주의자예요. 그 올해 낸 이제 1200쪽짜리 책도 헤겔에게 바쳐진 책입니다. 아주 두툼한 책. 헤겔하고 거의 이제 끝장 보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게 번역됐어요, 우리말로. 그래서, 빠르면 8월 말쯤에 나온다고 들었어요. 나와도 고민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일단 분량으로. 이게 영어로 1200쪽이면은 한국어로는 그 1.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편집만 잘하면 2000쪽이 나와요. 1년 내내 읽어야 돼요. 아무튼 그런 책이 이제 나올 예정으로 돼 있어요. 헤겔주의자인데, 근데 지제의 독특한 이론적 입지는 뭐냐면, 헤겔을 가장 잘 읽는 방식, 가장 생산적으로 읽는 방식은 락강으로 읽는 거라는 거예요.